청년 정치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그죠?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지금 선거 현장에 계신 분은 상당히 히트가 됐잖아요. 아, 네. 물속에 안 그래도 물속에 허우적. 네. 제가 이렇게 판때기 들고 있으면은 네. 누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들이 몇 살인데요? 5학년이래요. 어머, 초등학교 5학년. 네, 5학년. 아, 유권자가 아니에요. 미래 유권자. 그 영상을 돌려봤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애들이 네, 그래가지고 네, 엄마 이 사람 찍어야 돼라고 해가지고 네. 저한테 인사하러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힘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곧 경선이 다가옵니다. 4일부터 7일 오후에 발표하나요? 그런데 저희가 여론조사 하나가 나온 게 있어서 일단 그거부터 보고 그래요.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데 일단 보니까 인천, 중구, 강화, 옹진군 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지난 25일부터 27일 인천의 중구, 강화, 옹진군의 501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95% 신뢰 수준입니다. 조택상 후보가 24.8, 이동학 후보가 15.7, 그리고 조광휘 후보가 9.1, 그리고 기타 12.8, 없음 잘 모르겠다가 37.6.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자, 늦게 뛰어든 것 치고는 네. 이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이 여론조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마지막 날 겨우 서류 등록하고 네. 사실 명함도 한 장 돌리지 못한 상태에서 적합도 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이 조사와는 다른 당에서 돌렸던 적합도 조사. 예. 네, 그런데 어찌 됐건 이제 컷오프를 당하지 않고 이 경선판에 이제 올라가게 됐고 그 직후에 지금 이제 이 조사가 이제 나온 게 된 거예요. 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서 시간이 좀 부족하진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건 이 조사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 도와주시던 분들이 굉장히 고무돼 있습니다. 이거 좀만 하면 뒤집어 엎겠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예.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패배해왔던 지역이잖아요. 또 패배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선수 교체하고 네. 확실하게 이 혁신된 민주당, 단합된 민주당을 하면 네. 분명하게 국민의힘을 심판할 수 있다. 단합된 민주당. 네. 네, 단합된 민주당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지역의 정당 투표 보니까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이제 물어봤거든요. 국민의힘 41.0, 그다음에 민주당이 39.1. 네.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겁니까? 작은 것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비례정당은 어떻게 할 거냐? 비례정당은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에서 만든 위성정당이죠. 36.6. 그다음에 민주당 비례정당은 25.1. 그다음에 조국신당이 14.6. 없음 잘 모르겠으면 7.7. 뭐 그밖에 쭉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론조사 꽃 조사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발표됐다는 거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정당에서는 좀 박빙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박빙 좀 열세 지역인 것 같은데 네. 돌아다니면 어떻습니까? 좀 해볼만 합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좀 어떤 평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공천 작업이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상당히 우호적이고 화이팅 막 이렇게 외쳐주시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민주당 잘 좀 하세요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네.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중앙에서 뉴스가 이렇게 약간 우호적이지 않은 뉴스들이 나오면 네. 이 지역에서는 바로 이게 체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장에 뛰는. 네, 현장에서. 그래서 네. 이 공천 국면이 좀 넘어가면 다시 어떤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고 네.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예. 다시 또 시민들께서 예. 호응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현장은 어렵다. 최근에 뭐 이러저러한 잡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젊은 정치인 신인규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인천의 중구, 강화, 옹진의 이제 후보들이 이제 세 분이 나오셨는데 저는 이 네. 세 분 다 뭐 훌륭하신 분들 같아요. 근데 네. 민주당이 지금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차디찬 바닷물에도 자기 몸을 던지는 이런 열정의 크기를 보고서 뭔가 좀 이렇게 선택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고 저는 우선 이번 선거가 상당히 지금 원래는 민주당이 매우 쉽게
이기는 것처럼 초반에는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 구도면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치 앞을 지금 예상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너무나도 국정 운영을 좀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네. 총선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또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더라면은 저는 뭐 민주당 국회의원분들도 국민들이 좋은 평가 못 보내고 있지만은 또 그렇다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좋은 평가 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이 컷오프가 빵인 거죠. 거의 제로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가능하죠. 지금 21대 국회를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네. 지금 떠다 놓는 거랑 똑같거든요. 21대 복부시다. 지금 복부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됐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럼 국민의힘이 이겼다라고 치고 네. 남은 3년을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행정 권력도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그립감을 네. 가지고 있고 입법부도 갖고 있고 지금 사법부도 다 지금 장악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 지방 권력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모든 권력기관을 다 장악하는 것이 그럼 대한민국에 이 도움이 될까? 저는 민주당을 제가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나라 전체적인 권력의 균형 이걸 생각했을 때는 전 이번 총선 때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민심동행을 지지해 주시면 제일 좋지만은 네. 당이 못 나올 경우에는 네. 좀 다른 현명한 선택들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당이 못 그런 나올 생각이 수도 듭니다. 있어요? 뭐 저도 사실 좋은 뜻으로 시작을 네. 했고 꼭 대안을 만들고 싶었는데 네. 이게 평범한 시민들이 주인이 된 정당을 만들겠다. 정말 어느 조직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정말 자발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들어오는 분들로만 제가 정당을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네. 뭐 이번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될지는 일단 모르는 상태라서 예. 만약에 예. 그렇게 대안이 안 된다면은 예. 어찌됐든 이번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예. 심판을 넘어 응징의 예. 선거가 좀 돼야 된다. 생각. 제가 어제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 모셔서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그 대구에서 그런 연설을 해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뭐 마음에 맞는 후보가 없다면 그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에게 투표하십시오. 저는 그게 굉장히 울림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또 발표됐어요. 저출생이 끝까 네. 신인구 씨. 네,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예, 0.65명으로 또 내려갔어요. 다 일면 머리 기사가 아이들 막 유치원 사진을 일면에 다 싣고 0.65명으로 하락했다라고 경고 기사를 쓰고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젊은 사람들이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누가? 정치가.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장에 뛰고 있는 이 젊은 정치인들이 의회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오늘 왜 이렇게 열받지?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호의 선장은 윤석열입니다. 그 대한민국 호의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도 한동훈 위원장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이 인구 문제, 인구 재앙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않으면요. 매일 허건날 민주당만 때리고 있거든요. 그거 하라고 권력 준 게 아니에요. 네. 전 정신 똑바로 좀 차려야 되고 못 차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께서 회초리 들고 와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종아리 걷어라. 세 대 때릴 거 5대 때려야 되는 거고 5대 때릴 거 10대 때려야지 이게 바뀌거든요. 전 이번에 국민들께서 정말 정치 지켜보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더 관심을 가지고 저도 포기하지 않고 네. 끝까지 이 길을 한번 가볼 거기 때문에 네. 작은 힘들이 좀 모여야 그게 좀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그렇죠. 말씀 잘 해주셨는데 지금 지난 2년을 좀 보면 우리가 남아있는 3년이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는 이제 명약화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께서의 판단 중요할 것 같고 이 한동훈 위원장도 뭔가 기대감을 갖고 처음에 진입을 했지만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진압당하면서 사실상 야당만 지금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포석은 저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실정 이런 것들을 좀 덮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민생경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치가 다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을 계속 때려가지고는 국민의 민생이 나아지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실력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고 네. 만약에 이러한 실력 자체 무능한 이런 정부를 견제조차 할 수 없는 의회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3년은 불을 보듯 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단순한 뭐 무능에 기대해서 반사이익을 얻고자 민주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공천 과정이 잘 끝나고 나면 정책 발표부터 시작해서 이번 총선에서 정확하게 다뤄야 될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 좀 설명하고 국민들 앞에서 정확하게 심판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다 쥐고 거기다 지방 권력까지 싹 다 독점을 하게 되면 거기다 거대 언론까지. 거대 언론까지. 5대 권력. 재벌까지. 재벌 6대 권력. 예.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가진 분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국민들이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심판을 할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또 헤매고 있으니까 네. 선뜻 또 민주당으로 표가 안 간다. 이게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앞서 국민의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 TK 포함한 경선 결과를 쭉 발표를 했습니다. 2차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혹시 그 표가 만들어진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 송파병의 김근식, 부산 진을의 이현승 쭉 발표가 됐습니다. 보니까 그 수영에서 내가 찐윤이다라고 자청했던 누구죠? 장해찬 최고도 좀 됐죠.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우선 그 신인규 변호사한테 먼저 들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공천에 대해서는 이거 네.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 붙여넣기 공천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미 국민의힘의 지난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다 한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면 권력에는 그렇게 줄을 잘 서고 심지어 어떤 의원은 공천받기 위해서 그 수돗물을 가서 손으로 7차례나 떠먹는 정말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벌여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잘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한 게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떤 여당으로서 견제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정부를 좋은 쪽으로 계도를 좀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을 갖다가 대통령이라는 그 개인에게 충성과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아부를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국회 22대에 더 넣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보통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갈이를 하고 있는데 가리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이 더 좋게 바뀌냐 나쁘게 바뀌냐를 좀 이따 평가를 더 해봐야 될 것이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물 가리조차를 아예 가리조차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선택을 해줘야 된다. 이거 정말 지금 아이러니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하고요. 국민들께서 정말 나라를 걱정하신다라고 하면 이 민주주의를 정치인들 손에만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이 시대 정신을 정말로 잘 표로서 표출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그 상황을 보면 그동안 이제 정권 옹호에 일종의 이제 정권 홍위병처럼 활동했던 분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찬동한 분들은 공천을 다 받은 셈인 거예요. 명품 수호, 핸드백 수호, 예. 뇌물 수호,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수호하신 분들 지금 다 여기 예. 이름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수호 공천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공천은? 그러니까 다리 차면 이제 기운다고 예. 어찌됐건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의 상식이라는 것이 있고 네. 본인들이 천명했던 법치주의라는 게 있고 정의라는 게 있고 상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지점에서 정의 관념 자체를 바꾸긴 어려울 거예요. 네. 자기를 다 옹호하는 사람으로 채운다 하더라도 그 국민의 인식까지 바꿔낼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은 언론을 통해서 결국 그러한 지점들을 바꿔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네. 그런 지점에서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인물들을 죄다 그냥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분들을 좀 비호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채운다고 하더라도 네. 나라의 어떤 미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한 이러한 공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나중에는 결국 그달은 기울게 돼 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새벽은 다시 빛이 오게 되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나중에 분명하게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심판하실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거의 사실상 4년 전 그대로, 4년 전 그대로 공천인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좀 눈에 띄는 분들이 김용판 대구 달서병, 그 다음에 이주환 부산 연재, 전복민 부산 수영, 그 다음에 비례대표 조수진 의원. 이 현역 의원들이 조금 탈락 사례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대체로 다 주호영 의원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경선에서 아마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살아 돌아왔죠. 육선 이제 도전하시는. 육선에 도전. 그럼 이제 국회의장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의 이 현역 탈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사 붙여넣기 공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탈락자들이 나온 거죠. 네. 예를 들어 전복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장해찬이라고 하는 그 찐윤 그 대통령한테 가장 큰 아부를 하는 후보에게 밀린 건데 결국에는 이분들 교체된 거는 다 마땅한 부분이 있어요. 네. 결국에는 교체된 부분들이 교체된 건데 여기서 좀 눈에 들어오는 분은 이제 조수진 의원이죠. 이 조수진 의원도 상당히 윤핵관 호소를 하면서
밥 두 공기. 그쵸, 그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국면에서 쌀을 다 먹어서 없애자. 없애자. 1일 1공기 운동을 제시하신 분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미미하게 교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공천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제 그런 공천인 거고, 지금 요 바뀐 분들에 대해서는 네. 어차피 이분들 국민들의 평가가 좋지 않은 분들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들을 대체해서 들어가는 분들이 그럼 어떤 분들이냐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복민 빼고 장예찬으로 바꿨는데 네. 이 기대가 됩니까? 아니 더 국회를 나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갈이라고 했을 때 일부 가리는 됐지만은 네. 그 물이라는 것이 3급수에서 2급수로 가야 좋은 건데 지금 3급수에서 5급수 내지는 폐수로 가버리면은 네. 이거는 가나마나 아닙니까? 더 나빠졌다. 그래서 더 나빠진 공천이죠. 네. 아니 장예찬 최고위원이 이제 뭐 국회에 들어갈지 안 될지는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분이 들어가가지고 할 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4년이? 예. 저는 그냥 저보고 소설 쓰라면 눈 감고 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요. 할지 4년 동안. 근데 그 장해찬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당 30대를 대표하는 그다음에 40대를 대표하는 구자룡 비대위원 두 사람 모두 경선에서 승리했으니까 국민의힘 공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감동적이다. 아 그럼 하나만 물어봐야죠. 네. 그럼 장예찬 제가 구자룡 그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도대체 정치를 왜 하는지, 그러니까 뭐 비전이나 뭐 30대를 아까 대표한다 그랬는데 네. 왜 정치하는지를 국민들이 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도 설명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전당대회에서도 보여준 그 정말 촌스러운 모습, 정말 상대 후보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내가 민주당하고 가장 잘 싸운다라는 네. 거의 뭐 UFC 무슨 싸움꾼처럼 그렇게 정치를 해온 사람이 네. 무슨 자기가 30대라고 해서 청년을 대표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수긍이 되겠어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 이런 사람 공천해놓고 뭐 젊은 사람 등용했다 이런 소리 하는 것 자체가 이거 국민의힘이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너무 오만한 작태인 거고, 네. 아니 장예찬 씨가 들어가면은 국회 더 나빠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걸 뭐 개혁으로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큰 우려를 저는 표합니다. 우려를 정말 네, 우려를 그러니까 합니다. 전직 그 국민의힘의 컨테스트를 통해서 선발된 대변인이잖아요. 네. 그런 분이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공천을 과연 국민의힘 내부가 좀 긴장감을 갖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를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싸우려고. 싸우려고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싸움인데.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서 두 가지 측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스스로 이제 감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감동적이다. 이거는 제3자들이 자기가 평가할 들어가서 때 셀프 감독이네. 네. 셀프 감독. 자기가 자기를 감동적이라고 네. 평가하고 있어.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변에서 지켜볼 때 정말 감동적이다. 네. 이렇게 느껴야 실제로 이제 그 효과가 있는 것인데 네. 스스로 이제 자화자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게 일종의 시그널이 될 거예요. 정치가 더 안 좋아지는 시그널. 왜냐하면 성찰이 없고 반성이 없고 네. 오로지 상대방에 대한 비난 네. 이런 걸로 그냥 다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행보를 하면 이렇게 공천을 받는구나. 이게 명확하게 구자룡 최고위원도 그렇고 지금 비대위원인가요? 구자룡이란 분도 그렇고 장예찬 최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렇게 지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아마 그들을 쳐다보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또 젊은 정치인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라고 시그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네. 걱정인 게 30대 젊은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보수적이라고 판단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냥 묻지마 충성만 하면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할 수 있구나. 이런 방식의 논리가 고착될까봐 저는 그게 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장예찬 같은 분을 보면은 네. 거의 군대 같거든요. 군대. 군대.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그 정치는 계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군대도요.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부당할 때는. 예. 뭐 5.18 같은 때 맞습니다. 그런 명령을 받으면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거 예. 아닙니까? 근데 저는 참 장예찬 최고 같은 분이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 왜 하는지 정말 모르겠고 아마 본인이 스스로 감동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특히 30대고 본인이 청년들을 대표하고 싶다면은 지금 초저출산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통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걸 가장 좀 민감하게 캐치해서 당에 전달을 하거나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큰 정당에서 그렇게 윗사람들한테 충성만 해가지고 본인이 배지를 달면 그게 국민들의 복리후생에 도움이 됩니까?
본인의 복리후생에만 도움되니까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패거리지.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 제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하는 게 제가 참 마음은 아프지만은 아닌 건 너무 아닌 거 아닙니까? 저는 참 장례찬 같은 분이 이제 청년 정치를 상징하면서 국민의힘 앞에서는 이제 교과서처럼 작용할 건데 이건 국민의힘이 완전히 군대로 변하는 거다. 이게 정말 잘못된 정치가 앞으로도 더 뿌리가 깊게 내려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중요한 포인트는 그 김건희 여사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고 적극적으로 그 정권 그 안보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분들이 대거 경선을 통과했다더라. 그러니까 대통령 당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가 완성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네. 그런 공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하겠어요. 네, 앞으로 3년 동안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의회까지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어쨌든 승기를 못 잡게 될 경우에는 정말 암울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지금 어려운 지역에 가 있지만 더 노력해서 반드시 이러한 지역에서도 파란 깃발 꼽고 국민들께서 그나마 최후의 보루는 의회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좀 믿음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걱정을 불식시키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그거 알려주세요. 민주당이 아까 수영군가요? 여기에 공천을 진짜 잘하시면 돼요. 그럼 그분이 되실 거예요 아마. 장례찬 씨가 아마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공천을 잘해서 정말 국민의힘의 이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공천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아까 뭐 돌아가는 노래 같지만은 민주당이 공천을 정말 국민 눈높이에서 잘해야 국민들이 믿고 지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굉장히 그 공천 파동을 세게 겪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가 됐어요. 그리고 홍영표 의원은 의총장에서 격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대표가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으면서 남의 가죽만 벗기다가 손에 피칠갑이 됐다. 이거 지금 상상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대로 선거가 진행이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도 공천을 잘해서 장해찬에 맞서는 새로운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선거 결과는 민심의 선택을 받는 거니까요.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공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가 어떻게 될 걸로 좀 후보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때요? 지금 현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지도부 중에 또 한 분은 지금 안 나오고 계시고 아예 사퇴를 해버리겠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상징화돼가지고 뉴스로 전파되는데 굉장히 당원들에게도 불안감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 당원들? 이게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도 그런 이제 전례가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 문재인 당대표는 사실상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원이 들어와서 사실상 피칠갑 자신의 손에는 피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묻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대표께서 다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 부담이 이제 대표에게 많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2016년도 때는 문재인 대표는 그대로 딱 뭐 여러 가지 뭐 위기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덜 상처난 채로 어쨌든 당을 좀 보듬을 수 있었고 뒤에서 그리고 앞에서는 또 다른 분이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부담이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여서 아마도 충격파는 그때보다 지금이 좀 더 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한 3분의 2를 좀 넘어섰잖아요 공천이. 저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뭐 3월 초까지도 이제 가게 될 텐데 3월 초까지 공천을 좀 마치게 되면 이거를 수습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게 빠르게 다른 국면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수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습이 잘 안 되면 총선 치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도부가 지혜를 잘 짜내셔가지고 잘 수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저는 안 공손하게 평가를 안 공손하게 평가를. 저는 사실 임종석이라는 그 정치인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큰 정치인이죠. 그래서
전 이분이 친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을 네. 했고 상당히 그때 유의미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이 운동권에서도 상당히 상징적인 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분이 정치 언제 데뷔했나 봤더니 34살에 네. 그러니까 저보다도 한참 젊을 때 네. DJ 대통령이 발탁해서 들어오셨더라고요. 맞아요. 97년 대선 이후. 그러고 나서 지금 24년이 흘렀습니다. 네. 그 24년 동안 뭐 제가 직책을 다 나열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에서 남들은 한 번도 못 해보는 자리를 많은 걸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으로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정말 괴물 검사를 뭐 그때 그 잘못한 거 전 뭐 잘못했다 이제 와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발탁한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 이번에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그때 발탁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인데 그분을 심판하겠다라고 그분을 발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표 달라고 하면 국민들이 줄까요? 그럼 전 이분이 일단 왜 나왔는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그렇다면 임종석 실장의 출마가 당에 도움이 되나 나라에 도움이 되나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출마했다라는 것은 너무 이건 사사로운 도전이다라는 게 일단 저의 평가고요. 네. 근데 사사롭게 도전을 했는데 그럼 그거를 이재명 대표는 조율할 능력이 안 되나? 그러니까 나왔어요. 뭐 말릴 수는 없겠죠. 우린 다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네. 그럼 나왔으면은 그거를 뭐 물밑에서 대화를 하든 아니면 어떻게 조정을 하든 좀 이걸 조용하게 관리는 할 수 없었을까? 그러니까 이걸 나왔는데 이거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대강으로 이렇게 맞서면은 결국 임종석 실장은 그냥 못 나가는 거고 그 모든 피해는 민주당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이 공천 갈등이 파동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그분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 정치력에 대한 평가는 지금 좋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공천이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다선 의원들 뭐 다선 의원을 또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한 정치력을 요구하는 작업인데 초선에 대선주자 출신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보여주는 정치력은 이번에 매우 좀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기술력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력이요. 그러니까, 예, 정치력. 예. 그러니까 정치도 기술과 예술이 필요한 영역인데 이 상황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원로들 포함해서 민주당에 이제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어제 대표 메시지가 상당히 셌습니다. 탈당도 입당도 자유다. 나가라는 건가요? 이제 명확하게 네. 이재명 체제를 선언한 것이라고 봐요. 이재명 당. 예, 왜냐하면 그 전에 이재명의 보통 민주당. 뭐 친노, 친문, 네. 으로 좀 쭉 이어져 이제 왔는데 네. 친노, 친문에서 이제 친명으로 넘어가는 그 핵심적인 뭐 발언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어쨌든 역사적으로 획을 긋는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민주당은 이제 명실공히 완전히 이쪽으로 예. 넘어오게 된 것이고 예. 뭐 구성 인자는 뭐 이렇게 섞일 수도 있고 앞으로는 이제 좀 새로운 인물들이 또 계속 충원이 되겠죠. 근데 이 총선 결과로 인해서 결국 그 책임도 이재명 체제가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 체제가 국민들로부터 하여금 뭐 친문 대 친명의 대결 이게 아니라 네. 약간 구시대와 새시대의 어떤 대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총선의 공천 이 판이 그렇게 예. 보여졌다라면 예. 오히려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예. 그렇지 못하고 이거는 뭐 언론에서도 계속 이제 지적을 했던 사안이지만 계속 그렇게 이제 뭐 그 개파 간의 갈등으로 이걸 네.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관리하지 못한 측면은 굉장히 아쉽다 이런 예. 말씀 하나 드리고 예. 또 하나는 예. 저는 이 부분 이제 반발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전제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4년 뒤에 내가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도 다 알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 평가를 마지막에 와서는 종국에 와서는 네. 결과에 승복하는 것도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분들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예. 어쩔 수 없다라고 예. 생각을 하지만 예. 실제로는 지금은 사실 개인의 모습보다는 예. 이 대의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결국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 네. 국민의 삶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서는 조금씩 지금 반발하고 계신 분들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뭐 잠깐 또 여쭤볼 게 있는데 속보가 나왔습니다. 홍영표 어제 그 굉장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죽 얘기하신 분이죠. 홍영표 의원이 그 인천 부평을에서 컷오프 됐고요. 여기는 인재 영입이죠. 박선원 박사하고 이동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 두 분이
전략 경선을 하는 지역으로 결정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동민 의원이 컷오프된 성북을, 서울 성북을 지역은 김남근 변호사. 여기는 원래 도봉갑에 인재근 의원이 있는 자리에 인재근 의원이 윤해 전 네. 교육부 총리를 추천했지만 김남근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을 성북을 전략 공천을 했고요. 경기 오산 이 지역은 누구죠? 안민석 의원. 네. 오선의 안민석 의원 지역구인데 이곳은 차지호 교수인가요? 이분이 이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인재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을 잘 아시니까. 어떤 경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보니까 네. 친명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약간 언론에서 이제 구설수에 오르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영입되신 분들 자리가 좀 필요했을 텐데 네. 기존에 갖고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쇄신하고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오산에다가 그 영어 강사 투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안민석을 레이나? 잡겠다고. 네. 그럼 EBS 이제 강사. EBS 강사. 타겟이 또 사라져가지고 좀 네. 국민의힘도 약간 네. 스텝이 좀 꼬였을 것 같은데 이제 일단은 EBS 계속 강사 대 카이스트 교수의 대결이네요. 오산에서. 예. 일단은 이재명 체제를 공고히 한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이번 이제 아마 부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목도가 센 지역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친명 핵심, 의회에서의 핵심 역할을 했던 원내대표까지 하셨었고, 네. 홍영표 원내대표를 요렇게 해서, 뭐 정리를 하는 것이, 네. 저는 결단을 그냥 내린 거다. 예. 결단을 내린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을 만들기로 결단을 한 결과이다. 이런 말씀을 좀 근데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내부 사정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참 민주당이 그래도 민주주의를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민주당 안에서 친분 정치, 뭐 친명, 친문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아직 한국 정치의 그 후진성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좀 그러니까 비전과 가치 이런 노선을 가지고 싸우면 차라리 나은데 누구랑 더 친하냐를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누가 친한지를, 밥을 몇 번 먹는지를. 그러니까 이런 좀 친분 정치를 좀 이제 극복하는 이제 그런 과제는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사망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비판을 계속하고 있고 예. 입틀막 정치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민주당도 당내 정치인데 이재명 대표도 혹시나 입틀막 정치하는 건 아닌가? 이걸 좀 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아까 말씀하셔서 이제 뭐 노무현 문재인 말씀하시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 감동을 주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은 자기 걸 내려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질 걸 알고 가가지고 도전을 하니까 거기서 리더십, 그러니까 희생 위에 리더십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죠. 보거든요. 예.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떤 희생을 당내 구성원들에게 신뢰로서 담보할 수 있겠느냐. 원래 힘을 가진 사람이 내려놔야지 네. 힘 없는 사람이 희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희생 안 한다 그러면 차라리 본인 지지율이라도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하고 정당 지지율에서는 계속 밀리는 걸로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당내에서도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민적 신뢰를 못 얻고 있기 때문에 당내 구성원들은 흔들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희생을 하든지 아니면 희생을 안 할 거면 높은 지지율로 아예 당내를 그냥 누르면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둘 다 안 되니까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다.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높은 지지율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희생이라는 거를 국민들과 또 민주당원들에게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아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희생 위에 리더십이 형성된다. 이거는 뭐 정확한 말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직접 DJ도 마찬가지. DJ도 그렇고 다 보여줬는데 희생과 헌신하는 리더십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온 건데요. 호이님께서 이거 꼭 좀 전달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전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을 떠나서 아부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두 분, 네, 이동학, 신인규, 이 두 분이 국회에서 정말 진심으로 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거 꼭 좀 전달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호이님, 제가 전달했습니다. 그랬죠. 진짜 여기가 상임위 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참 그 답답합니다.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 보이거든요. 국민들이 다 보는 것을 정치인들이 국회로 딱 들어가면. 이게 이권의 눈이 머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누가 자주 하던 말인데
일단 배지 달면 다음 배지가 급하기 때문에 딴 게 안 보인다. 그러니까 욕심에 눈이 멀면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초심을 잃는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럴 때이냐라는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컷오프가 줄줄이 막 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 나도 컷오프 당했다, 막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청래 의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살펴보니까 2016년 그 총선 때 컷오프 유세단이 있었어요. 네, 덧컷 유세단이라고. 이게 뭐냐면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에서 컷오프 된 사람들이 억울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정청래 의원, 그리고 그 이해찬 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장하나 의원, 김광진 의원, 뭐 이런 분들, 네, 그다음에 예. 이동학도 거기 들어갔습니다. 이동학 네. 저 후보는 청년 비례 면접에서 탈락을 했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2016년도에 저는 노원으로 출마했었어요. 노원. 그래서 안철수 네. 의원하고 이준석이 네, 있던 네. 그 지역에 제가 출마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갔었기 때문에 네. 혁신 대결 해보자 해가지고 네, 제가 네. 쫓아갔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경선에서 똑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서로 감동이잖아요. 위로도 하면서.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지금도 그때의 상황을 좀 견주어 보면 저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뭐 안타깝고 아쉽고 특히나 왜 컷오프를 당하는지도 모르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당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떨어졌지만 싸우고 있는 동지들은 당선이 되라라고 네. 하면서 전국을 돌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지지층에서도 네. 굉장히 많이 호응을 했었고 네. 국민들 지켜보시는 국민들도 네. 야 저거는 진짜 멋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연설이나 이런 게 또 화제가 돼서 YTN 뉴스에도 막 나오고 막 제가 그때 그랬었습니다. 현장 취재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네네네. 덧컷 유세단이 네. 그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네, 2016년 총선에서 그때 투표율이 58%였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총선 때보다 3.8%포인트 높은 선거였는데 이때 민주당이 123석, 41%를 했고요.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이 122석. 딱 한 석 차이요. 네, 40.67%, 국민의당이 38석, 12.67%, 정의당이 6석 해서 2%, 무소속이 11개 나와서 3.67 이렇게 있었는데요. 요때 구성으로 갈지. 근데 중요한 건 민주당이 유리했을 때는 투표율이 다 높았습니다. 2020년 66.2. 예, 그리고 2004년 노무현 탄핵 이후죠. 60.6. 요때 이겼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던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0.73% 표차로 민주당이 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 조국신당도 있죠, 개혁신당도 있죠, 새로운 미래도 있죠, 여러 당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탈당해서 무소속 민주연대 하겠다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민주당 탈당파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표가 분산이 돼요. 구도가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구도가 굉장히 안 좋고 이렇게 되면 어부지리로 누가 당선됩니까? 국민의힘 당선자가 속출할 맞아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 지금 선거판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저는 그러니까 개인이 컷오프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도전의 기회를 박탈당하면 굉장히 억울한, 저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저도 지금 뛰고 있지만 굉장히 이런 과정이 자기의 삶의 모든 걸 던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정치권에서 하는 말이 선당후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이 살아야 개인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게 있는데 선민 후 당이에요. 그러니까 당을 먼저 생각하고 그거에 앞서서 훨씬 더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나의 억울함과 분노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차지해 내려놓고 실제로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보태는 것이 안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에 기여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지만 이 지점에서는 좀 호소드리고 싶어요. 네.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솔로몬 재판, 네, 진짜 원파가 누구냐. 그렇죠. 네, 네, 네. 무슨 얘기냐면 이번 선거 앞서 이제 두 분께서 쭉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절대로 민주당이나 그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이 윤석열 심판에 대한 그 국민적 여론을 받아서 그걸 이행하는 정치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선거인데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이 선거를 만약에 네. 지게 되면 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예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하신 분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일단은 판을 교란시키겠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 선배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국민의힘이 있다가 나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렇게 있을 때 이렇게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없는 정당인데 안에 있으면 너무 힘든데 아, 그래요? 가서 이렇게 발언하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네. 굳이 국민의힘을 가시겠다라는 거는 네. 참 이분이 어떤 마음의 동기로 네. 정치를 해 오셨는지가 네. 그대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 저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상민 의원 전화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아우 장 기자님 제가 개딸들 피해서 왔더니 아우 여기는 더 암담해. 더 힘들어. 아니 제가 빛을 못 봐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빛이 안 보여서. 신인기 변호사님이랑 미리 상의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전화 한 통 주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근데 지금도 네. 국민의힘 가겠다라는 분들이 참 이게 한국 정치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의 기회주의고 자신의 욕망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투영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참 이런 정치가 이제 좀 끝이 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뭐 무소속 이런 출마도 말씀하셨지만은 누구나 다 출마의 자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출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의 이 시대 정신 속에서 큰 흐름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심판 그리고 그 경종을 울려야 된다라는 그 대의에 따라서 조금 더 한번 이 정치라는 큰 틀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면은 서로가 더 이렇게 유익한 이런 결론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지금의 이 총선판을 제가 조금 자유로운 입장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 좀 광기의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이 너무나도 노골화된 상태 속에서 뭐 대의고 뭐고 이런 거 없거든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누가 배지를 달아도 이 과연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근본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제가 그럼 가고자 하는 정치의 길은 더 근본을 바꾸는 일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힘들어도 나가서 물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티는 안 나요. 근데 티 안 나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더 갖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티 날 수 있게 편의점이 많이 협조할게요. 저는 이게 2+1으로. 네. 탈당을 하고 나서 예. 국힘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 너무 도저히 멀리 이해할 간 수 거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국힘까지 가서 이걸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곳을 떠나서 천국을 찾아갔는데 천국이라는 건 없어요. 또 다른 지옥이 나올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지옥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정치인의 마지막이 설령 컷오프가 되더라도 그동안 함께 한솥밥을 먹었던 정말 아픔이 있지만 네. 한솥밥을 먹었던 동지들을 위해서 마지막 이 온 힘을 다해주는 것 오히려 마무리가 훨씬 더 그게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아픈 얘기지만 실제로 그렇게 정치인의 마무리가 박수 받고 끝나는 경우 많지 않아요. 실제로 깡패들 용어로 아킬레스건 끊겨서 이제 그냥 그만둔다.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네. 설령 본인이 마지막에 그렇게 컷오프를 당하고 혹은 당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도 그래도 당을 위해 혹은 국민들을 생각하시는 그런 행보를 한다면 오히려 그런 건 귀감으로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저는 많이. 네. 지금 보면 극단적 이기주의가 설치고 있는 정치판이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렇지 그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4번 16년을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하고 그리고 뭐 의장도 하고 국회 부의장도 하고 이런 사람이 그 자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당을 바꿔가지고 파란 잠바 입었다가 여태 파란 잠바 입었던 사람이 동네에서 빨간 잠바 바꿔 입고 나와가지고 표 달라고 하면 국민들이 표를 준다. 네. 내가 당선될 수 있다. 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잠바가 2개면 그나마 다행인데 요즘은 그 색깔 잠바가 많아요. 4개, 5개까지 수집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네. 누구라고 얘기는 지금 안 하지만 네. 머리에 떠오르실 텐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예. 잠바 수집. 호랑이는 잠바 그래서 수집가. 여기- 중요한 얘기 합니다. 박수 못 받고 저기서도 이건 박수 못 받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죽어서 아이, 잠바를 그 사람 잠바를 남기는 거죠. 잠바를 5개
개를 남기고 진짜 잠바 수집합니까? 깜빡하실라래요. 하지도 않아. 잠바 박물관 센터장으로 가세요. 네, 안 삽니다. 네. 돈 주고 안 삽니다. 저도 안 입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진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표 달라고 할 때는 전부 뭐 국민 얘기하고요. 민생 얘기합니다. 그러나 표 받고 딱 들어가면은 입싹 씻는 거죠. 입싹 딱 씻고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자기 정치를 위해서만 일을 한다. 이걸 너무 오래 봐왔어요. 너무 오래 봐왔고 이 문제 기회주의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선거는 진짜 잘 보고 진짜 정책도 보고 그 사람이 그동안 걸어온 길이 어땠나 이것도 보고 분명한 심판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기회주의라는 게 좋게 표현해서 우리가 그냥 기회주의라고 많이 쓰지 이게 일반 용어로 그냥 쓰면 사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겁니다. 사기다. 아니, 그러니까 사기라는 거는 속여가지고 돈을 빼앗으면 감옥에 가거든요. 그거 이제 형사법적 문제인 거고 정치적으로는 뭐 감옥을 보내진 않지만은 이거 표를 가지고 사기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기회주의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죄질이 나쁘다고 할 때 이 죄질 중에 제일 악질로 치는 게 우리 사기죄예요. 이 사람의 신뢰를 배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정말 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회주의라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기회주의 정말 우리 한국 정치를 더럽히는 가장 안 좋은 행태입니다. 이거는. 네. 지금 정치의 문제들도 있지만 결국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냐, 뭘 하고 싶은 거냐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자리가 더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색깔의 정당에서 그냥 자리만 준다고 하는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잠바가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 어느 한 분 내가 누구랑 잠바 얘기를 정치. 진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목전에 당면한 우리 그 이슈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앞서 제가 이제 경제 문제 얘기했고 민생도 얘기했고 저희가 인구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지금 외교안보에서도 상당히 뭐 심각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 괴산에 있는 육군 학생 군사학교 학군장교 임관식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 가서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통 안보를 통해서 국민들 불안하지 않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이 도발할 수 있고 심리전 펼칠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접경 지역 주민들은 더 불안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계속 불안감을 조장을 오히려 대통령이 하고 정부가 하고 대통령실이 하고 계속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지난 2년 동안 안보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념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극우적인 행태를 보이잖아요. 그리고 네. 심지어 장관도 극우적인 이 언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을 막 장관 자리에 앉히고 인사하는 것과 메시지가 단면적이에요. 한쪽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느껴지게 할까? 네. 그다음에 주식시장은 경제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계산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단면적으로 이 총선만 바라보고 어차피 이거 안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1, 2년 전부터 계속 예측돼 왔던 거예요. 이번 총선을 결국 북풍몰이를 할 거다. 너무나 쉬운 예측이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결국 또 오히려 북한을 도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이런 거에 이제 속지 않아요. 그냥 딱 지켜보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또 역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전공의들 복귀 마지노선이 오늘이잖아요. 만약에 오늘까지 복귀를 하게 된다면 처벌은 안 하겠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만약에 버티면 면허 정지, 구속, 뭐 출국 금지는 이미 돼 있는 상태고요. 이거 의사 파업 문제 때문에 이미 사망자가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까 지금 북한 도발 얘기는 네. 결국 소방관은 불을 꺼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소방관이 불 내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그 소방관 잘라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도발과 북한의 그런 여러 가지 위기를 관리할 주체가
그걸 야기하고 다닌다는 것이 그냥 자격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저는 이 의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 증원 문제는 열어놓고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총량적으로 의사가 많다 적다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어느 과에 의사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글로 갈 수 있냐는 이 재배치의 문제가 일단 중요하고요. 뭐 지방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방에 내려가면 저도 늘리자고 하겠는데 네. 늘린다고 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어요. 그걸 풀어내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네. 그걸 해야 되는 거고 네. 저는 정부에 대해서 이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거의 지금 모든 국정 운영이요. 까불면 너 죽어 이거거든요. 까불지 마. 너 까불면 너 죽어. 이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그것도 뭐 그 교양이게 그렇죠. 얘기한 거고요. 그냥 네. 까불면 너 죽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런 까불면 너 죽어식으로 정치를 하면 이거 네. 정치 사망이잖아요. 네. 이제 각 영역을 다 대통령이 들쑤시고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 시장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협박 정치 그만하고 정말 이제 대화를 하라고 제가 권하고 싶은데 어차피 안 할 거기 때문에 기대가 없어가지고 네. 정말 그 총선 때 네. 국민들께서 꼭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꼭 응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면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네. 언론 기자 브리핑도 매일매일 하다가 지금은 또 안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완전 불통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공포 정치예요. 네. 공포를 딱 줘서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에 핵심에 검찰이 있는 것이고요. 네. 검사들이 나서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무슨 교육부 장관 보좌관으로 검사를 보내고 검사를 막 파견하고 국민연금에도 검사를 파견하고 네. 도처에 지금 검사들이 안 가 있는 데들이 지금 없습니다. 사회이사로도 많이 가 있어요. 네, 검사. 그러니까 기업. 검사들이 다 가가지고 사실상의 그런 정보들을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하고 결국엔 검사들이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과잉 해석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팩트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 의료 파업 문제도 이렇게 해결할 문제입니까? 협박하고 너 이 생계를 끊어버릴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됩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접근부터 사실은 대화해 나가면서 이러한 지점에서 불가피성 의사들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장 몇천 명 학생을 하려면 몇백 명의 교수가 필요할 텐데 그 교수는 어디서 충원을 할 거며 네. 그 실습 장비 이런 것들은 사람만 때려낸다고 옛날 콩나물 교실 다시 또 되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 오전반 오후반도 나눠서 의대를 그 운영할 시절이 겁니까? 그리우신 것 같아요. 3부제로 운영하실 거예요? 제가 네. 콩나물 교실 출신이잖아요. 향수가 발동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그냥 총선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0명을 늘리겠다라고 하면 학생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떠오르죠. 그렇죠. 의대를 주로 누가 갑니까? 대부분의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문직, 교수 뭐 이런 분들의 어떤 자녀들이 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를 준비하는 사람은 2,000명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수천 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유권자층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어딘가 지역을 타겟하거나 계층을 타겟하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선거운동이다. 선거운동인 거예요. 예. 그리고 선거 끝나고 보십시오. 이걸 추진할 것인지. 추진 하나 안 하나 보십시오. 이것도 약속 대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던지기예요, 선거 던지기. 때까지만 막 네. 하고 선거 끝나면 없던 일로 할 거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이제 헌정사상 참 이런 정치를 하는 대통령 처음 보고요. 정말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칭호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뭐 앞으로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전 정말 최악의 정치하고 있다라고 보고 뭐 의사 정원에 대해서는 뭐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지만은 정말 이렇게 이건 정치가 아니고요. 정말 이런 협박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네. 현명한 판단으로 여기 이런 나쁜 행태에 대해서는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못 끊어주면은 앞으로 남은 3년 네. 각 영역들마다 침소봉돼가지고 모든 영역 카르텔 다 뽀갠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부실 사람이에요. 네. 이미 국민의힘 뽀겠죠? 다 뽀개가지고 자기 사당 만들었죠? 의료시장 뽀개죠? 뭐 사교육시장 뽀개죠? 다 뽀개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지켜봐야 됩니까? 막아줘야죠. 네. 전 매우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참, 이 정치 토론을 통해서 미래가 좀 보이고, 그리고 또, 이런 정도의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도 되겠구나. 일상에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뭐, 노상 좀 암울한 진단을 해드려서 저도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좀 드는데,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살고 있는 현실이, 이런 정도로 심각하니까,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잘 설명하시고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투표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하시면서 상황은 결국 국민들이 또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어려울 때 항상 나서요. 예, 그래서 결국은 국민이 상황을 잘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근데 생각이 국민이 나서는 이유가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나서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자, 저희가 나서서 정리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못하는 거 국민들이 할 수 없어요. 아유, 우리가 힘들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힘들다. 1인 3역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1인 3역을 해야 되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